자, 이번 시간은 20세기 후반기 철학인데, 자, 비판 철학 설명하고, 이제, 이 멈췄는데, 비판 철학, 다시 이제, 앞부분부터 다시 정리해 나가면은, 자, 20세기 후반기 철학은, 자, 주관주의 철학, 주관주의 대표는 실존주의, 현상학, 해석학, 포스트모던, 비판 철학. 이렇게 5개가 대표적이고, 각자 특성은 개인을 존중한다. 개성을 강조하는, 그래서 인간 개인을 존중하는 그런 것이고, 각자 선택,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는 각자 선택을 강조하고, 포스트모던은 다양성을 강조하고, 비판철은 기존에 했던, 자, 보편적인 획일화된 시각을 비판하고, 각자, 자, 보는 시각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비판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비판 철학입니다. 그래서, 근데, 비판 철학은 기존 어떤 제도를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점에서, 그러니까 다수의 시각이 아니라 소수의 시각에서 소수의 시각을 존중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보자. 그래서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이 비판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자, 또 객관주의, 또 다른 객관주의, 20세기 후반에 객관주의 계열했던, 자, 철학들은 홀리스틱과 환원주의도 있습니다. 시험은 주로 20세기 후반기 철학은 주관주의 철학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자, 20세기 전반기가 객관주의는 본질주의와 진보주의가 시험에 주로 나오고, 자, 이 홀리스틱과 환원주의는 중요성은 좀 떨어지는 것입니다. 홀리스틱은 뭔가 하면 전체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입니다. 개인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체적 사고입니다. 전체가 함께 잘 먹고 잘 살자. 어떤 전체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우리,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세계, 이렇게 전체가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사고고. 그럼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까지, 생물뿐만 아니라 미생물까지 모든 개체가 다 같이 공존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또 우리 세대만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우리 자손들까지 함께 다 잘 먹고 잘 살자. 함께 전체가 자,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이 홀리스틱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조화, 통합을 강조해요. 이 반대되는 개념은 뭔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뭔가 개인이 잘 먹고 잘 되면 결국 개인이 다 잘 되면 전체 국가가 전체가 잘 되는 것이다. 이런 시각이 개인주의고, 이 홀리스틱은 아니다. 전체가 잘 돼야 개인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전체가 잘 되면 그 영향이 개인에게 미치는 것이고, 개인이 잘 되면 또 전체가 잘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는가, 출발점을 개인의 초점을 맞추는가, 아니면 전체에 더 우선하는가, 개인을 우선하는가, 그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더 우선하는 주의가 홀리스틱입니다. 아까 이제 이 연역법, 귀납법도 우리가 지식 중에서 어떤 전체적인 공통 지식을 강조해서 공통 지식에서 개별 지식을 추론하는 그런 연역법. 자, 이런 것은 약간 전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귀납법은 개개의 지식에서 공통 지식을 추론하니까 이건 개별적 지식, 개별적 경험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 성향을 강조하는 것은 이 객관주의적 성향이 더 강한 그런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자, 전체 이 홀리스틱도 이 객관주의 계열의 철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홀리스틱 전체 공동체 강조, 세계 자연, 자, 조화나 통합, 자,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홀리스틱입니다. 그래서 함께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개인보다 전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보다 개인을 강조하는 개념은 분자론이다, 개인주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원주의는 환원주의도 일종의 이제 객관적 계열인데, 자, 이것은 기계를 이렇게 분해하면 부품이 됩니다. 부품을 계속 조립하면 기계의 완성품이 됩니다. 결국 이제 전체는 부분으로 이렇게 쪼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요소로 더 세분화될 수 있다. 전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씩 각기 하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전체 한꺼번에 다 하면 어려우니까 쪼개서 부분씩 하자. 그래서 환원주의는 전체를 어렵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씩 쪼개서 하나씩 해결하자는 그런 주의가 환원주의입니다.
다른 말로 이거 뭐 기계주의다. 이렇게 기계와 똑같이 기계 부품으로 분해해서 하나씩 하나씩 청소하고, 자, 고치면 전체가 다 고쳐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자, 결국 전체라는 것은 부분의 합이니까 부분 나눠서 하나씩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 부분의 합이다. 전체는 부분의 합이에요. 그래서 부분을 우선하면 된다.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거 복잡하니까 각계기파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목표를 세분화시켜서 하나씩 단계를 나눠서 한 단계씩 목표를 세분화시키는 그런 역할로 교육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환원주의는 전체를 부분으로 환원해서 부분부터 하나씩 해결하자는 것이 환원주의입니다. 따라서 환원주의, 기본 요소의 세분화. 자, 전체는 부분의 합이다. 반대로 환원주의 반대는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 그런 이 환원주의는 쪼개서 보자는 것이 우리가 인지주의, 행동주의에서는 아까 행동주의 계열입니다. 반대로 인지주의는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뭔가 전체 부분의 합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인지주의입니다. 그래서 환원주의는 쪼개서 보자는 주의입니다. 쪼개서. 세분화시키자. 그래서 목표도 세분화, 내용도 세분화, 쪼개서 보자. 이렇게 보는 것이 환원주의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비판 철학. 자, 비인간화 비판. 자, 불평등, 비정의 비판. 자, 이상적 담화 상황. 자, 하브마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따라 읽는 것은 이 수업 시간에 배운 수업 시간에 다 기억하고 암기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이거 공부하고 집에 가서 복습해야지 생각하지 말고 여기 왔으면 이렇게 다 배워. 집에 가서는 딴 거 공부해야 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거. 그래서 여기서 배운 것은 여기서, 학교에서 배운 것은 학교에서 다 머리에서 넣고 가야 됩니다. 학원에서 배운 것은 학원에서 다 넣고. 일단 어쨌든 많이 넣기보다 하나라도 머리에 확실히 넣어두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많이 넣어두면 다 흩어지니까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확실히 머리에서 넣어두고 있어야 다음에 집에 가서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더 깊이 있는 더 자세한 것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수업 시간에 할 때는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쓰고, 입을 하고,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야 기억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냥 책으로, 집에서 독서실을 공부할 때도 혼자 있어야 보기보다는, 혼자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손으로 써가면서, 손으로 줄 치는 것보다 연습 때 같이 써가면서, 똑같이 단어를 써가면서, 또 그냥 가만히 쓰기보다는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입으로 중얼하면 그게 다시 또 귀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귀도 자극받고, 입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하고, 이 모든 작용이 같이 해야 됩니다. 사실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학원에서 와서 들으면 선생님이 또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도 장점이 있지만, 또 본인이 또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동시에 귀도 듣습니다. 그래서 2배의 자극이 가니까 2배의 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도 집에서 중얼중얼 이렇게 소리 내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독서실에서 공부하면 옆에서 미친 년이라고 욕하지만, 그래서 혼자서 공부할 때는 소리 내면서, 서면서, 자, 이렇게 줄 치는 것보다 또 서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책에 여백에 적어가면서, 메모장에 적어가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리 할 때도 가능하면 큰 소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됩니다.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하면은 기억 효과가 떨어집니다. 큰 소리를 해야 머리에서 잘 기억됩니다. 작은 소리를 외쳤던 것보다 큰 소리를 외쳤던 것이 시험장에 가서 더 오래 기억됩니다. 더 기간이. 그래서 확실히 이걸 나는 확실히 기억했다. 그런 신념을 갖고 하면 다 합격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비판 철학. 자, 자율, 해방, 계몽 강조. 자, 의식화. 자, 그래서 프레이리는 이런 교육을 의식화 교육이다. 이렇게. 그래서 문명 퇴치도 과거는 기초문해에서 현재는 기능문해, 앞으로는 의식화문해. 본인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의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세상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적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계몽시켜주는, 그게 바로 의식화 교육인 것입니다. 비판적 시각을 심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비판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그게 바로 의식화 교육, 의식화 문해, 그 프레이리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판체라에서 강조하는 교육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자, 따라서요. 프레일이 은행 저금식 교육, 문제제기식 교육. 자, 지금까지 했던 자, 은행 저금식 교육처럼 이렇게 자, 수동적으로 주입식 교육에서 비판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학생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문제 제기식 교육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관주의 중에서 또 현상학이 있습니다. 현상학. 현상은 현상 그대로 어떤 현상? 의식에 지향된 생각에 비춰진, 생각에 느껴진 그 느낌 그대로 존중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에 지향된 현상 또는 의식에 비춰진 현상, 의식에 느껴진 현상. 이런 각각 같은 현상들을 주관적 느낌이나 주관적 생각을 합쳐진 것이 진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호 주관성의 문제다 이렇게. 자, 우리가 영화를 봤는데 100만 명이 그 영화를 봐서 재밌다면 101번째 사람도 가서 재밌다고는 그 영화는 재밌는 영화는 101번째 사람 봐도 재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객관주의입니다. 객관주의. 그 영화 자체가 재밌으니까 누가 봐도 재밌어야 되는 거. 누가 봐도 재밌을 것이고. 예를 들어 피자라면 그 피자가 그 집 피자가 맛있는 피자라면 객관적으로 맛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누가 먹어도 맛있는 것입니다. 100만 명이 먹어도 맛있고 101번째 사람이 먹어도 맛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객관주의고 주관주의는 그 피자가 맛있는 것은 맛있는 피자는 없다. 그러니까 원래 맛있는 피자로 정해진 건 없다. 그때 맛있을 수도 있고 맛없을 수도 있다. 똑같은 피자라도 먹는 사람마다 맛이 다르고 똑같은 먹는 사람이라도 배고플 때 먹으면 맛있는데 배부를 때 먹으면 맛없는 것이고 그때 다르다. 단지 100만 명이 가서 그 피자가 맛있다. 그 영화가 재밌었다는 것은 우연히 일치로 100만 명이 우연히 일치된 것 뿐이다. 상호 주관은 느낌, 상호 주관성, 상호 주관적 느낌이나 상호 주관성 맛, 상호 개인적 어떤 생각, 주관적 느낌이나 주관적 생각이 상호 일치될 뿐이다. 예를 들어 같이 이제 여기 8명이 모여서 점심 먹으러 피자를 먹었는데 8조각 먹었는데 똑같은 피자,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굽힌 피자를 먹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맛있어, 어떤 사람은 에이 맛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짜, 어떤 사람은 미지근해, 어떤 사람은 너무 달아, 어떤 사람은 별로 괜찮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렇게 똑같은 피자라도 맛있을 수 있고 맛없을 수 있고 똑같은 책을 읽어도 재미있을 수 있고 재미없을 수 있고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친다, 어떤 사람은 못 가르친다. 어떤 사람은 재밌었어, 어떤 사람은 재미없어서, 어떤 사람은 유용해서, 어떤 사람은 왜 괜히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판단 느낌은 각자 생각이니까 진리는 각자 생각이니까 각자 생각. 결국 각자 생각이 우연히 일치된 것뿐이다. 이 객관주의 말은 너희들이 진리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렇게 영화 그 자체가 재밌는 것도 아니고 피자 그 자체가 맛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우연의 일치로 그게 재밌는 게 재밌다고 판단된 것이고 또 맛있다고 판단된 것 뿐이다. 상호 주관적 느낌일 뿐이다. 이렇게. 그래서 상호 비춰진 현상, 의식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결국 보이는 느낌은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별이 있다. 별 봤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별이 이렇게 생겼어요? 나는 이렇게 보이더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이더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이더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이더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이더라. 각자 똑같은 별은 객체는 있는데 보이는 것마다 다 다르게 보면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양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어떤 별이 있는데 여기 뭔가 이렇게 있습니다. 뭔가 별이 있는데 그걸 우리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각자 사람마다 다르게 보입니다. 아까 피자도 피자 맛의 정도는 정해져 있으면 정해있는데 그걸 사람만 느끼는 맛이 다르고 그 영화는 똑같이 필름이 정해져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시 똑같은 별인데 사람의 비춰진 느낌 그대로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보이는 게 별이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게 별이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게 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게 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 실체, 이건 알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우리한테 비춰지는 그것이 그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에, 생각 의식에 비춰진 대로, 느껴진 대로, 뭐 지향된 대로, 생각되는 대로, 그것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A라는 여자가 A, 걔 사가지 없어. 아니 걔 착해. 걔 못돼서 아니야. 걔 순진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면 판단이. 결국 그 사람 실체는 거짓말쟁이 아닌지 모르지만 착한지 안 착한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느끼지면 그 오빠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랑한다고 느끼지면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하면 그 오빠가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내가 느끼지 못하면 그건 사랑이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현상학입니다. 그래서 각자 느끼진 대로 존중하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진리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여러 사람의 같이 일치된 것은 상호 주관적 면이 상호 일치된 것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호 주관성이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진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01번째 사람이 그 피자를 먹더라면 100명이 다 맛있다 하더라도 101번째 사람은 맛 없을 수도 있고 100명이 다 재밌다 하더라도 101번째 본 사람이 그 영화는 재미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현상학입니다. 현상 그대로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그 비춰진 현상, 거기에 나타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현상학은 실존주의가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 더 극단화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따라서 현상학. 자, 의식에 지향된 현상. 자, 의식에 비춰진 현상. 의식에 느껴진 현상. 자, 상호 주관성. 사람들이 의식, 생각이면 생각된 대로, 느껴진 대로,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약간 변형된 해석학입니다, 해석. 해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라요. 똑같이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피자를 먹었는데, 아, 이 정도 좀 달콤하다. 어떤 사람은 이게 이게 너무 많이 달지 않냐? 뭐 괜찮아, 조금 단데? 별로 안 단데? 뭐, 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다, 달콤하다 어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 정도 단 것은 괜찮아. 이 정도 많이 단데, 이것도 괜찮아. 조금 단데, 이 정도 조금 달아서는 안 돼, 피자는. 이렇게 사람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의미부의 해석이 중요하다, 해석. 어떻게 받아들이냐. 예를 들어, 가시에 손에 찔렸는데, 아, 조금 아픈데, 이 정도 참을 수 있어. 병원에서 감기약 주사를 맞았는데, 아이, 너무 아파. 조금 아파. 참을만해. 사람마다 이렇게 아픈 정도 또 다르지만, 그게 참을만한지, 아픈지 안 아픈지, 뭐 괜찮다, 아프다. 이 사람마다 또 판단이 다르는 것입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 의미부여가 달라요, 의미부여. 어떻게 의미부여하느냐, 그게 다르다. 조금 짜다고 느껴도 괜찮다, 이거 뭐. 피자 정도, 이 정도. 요즘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지난주에 30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는데, 제가 또 아이스크림 그날 31일 날 아이스크림을 2배를 준대. 그래서 또 괜히 거기 충동 구매를 했는데, 처음엔 작은 거 살려고 그랬는데, 작은 코너 이런 거 살려고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통을 사면은 이만한 가격이 준대요. 그래서 이만큼 살려고 그랬는데, 이만큼 또 충동 구매하게 되는데, 어떤 그렇게, 그 아이스크림 먹는데, 집에서 먹으니까 아이스크림 짜더라고. 물론 그 아이스크림 당분석에 소금이 들어있는데, 그 어떨 때는 그냥 달콤한 맛이 강해서 짠 느낌을 못 느꼈는데, 어떤 때는 또 짠 느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짜? 뭐 짜도 달콤할 수 있는데, 괜찮다, 괜찮지 않다. 짠맛을 느끼는 정도 사람마다 또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또 그 똑같은 정도라도 어떤 데는 괜찮다, 어떤 데는 안 괜찮다. 친구가 나한테 좀 싫은 소리 한마디 했는데, 싫은 소리는 전에 했을 때 지금 똑같은 그 싫은 소리 똑같은데, 오늘은 내 기분에 따라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고, 괜히 내가 짜증내 한마디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가 받아주는 경우, 안 받아주는 경우. 똑같은 잔소리도
어떨 때는 그냥 넘어가고, 어떨 때는 화나고, 어떨 때는 짜증스럽고, 어떨 때는 짜증 안 스럽고, 내가 또 의미 부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때 싫은 소리, 아까처럼 어떤 소리, 어떤 나한테 표현했는데 그게 나는 어떻게 느껴지는가 또 달라지고, 똑같이 느껴지더라도 내 오늘 기분에 따라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못 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 의미 부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요 학원 앞에 이제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제 횡단보도에 들어서 손을 이렇게 들고 서 있습니다. 저 아저씨 왜 손을 들고 있지? 그 사람 어떤 의도로 손을, 본인은 뭐 의도가 택시를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택시버스를 차를 쏘고 내가 건너가려고 손을 들 수도 있고, 또는 길 건너편에 있는 사람 친구를 부르려고 반가워서 이렇게 손을 들 수도 있고, 다양한 의도로 본인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 손드는 동작을 보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는 겨드랑이 끌고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택시 아저씨는 와서 끽 섭니다. 자신을 세우는 줄 알고. 그래서 의미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자기는 이렇게 겨드랑이 걸어서 끌고 손들었는데 버스 아저씨는 지나가다가 건너려고 손드는가 보다 해서 멈춰주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 건너편에 사람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쳐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길 가면서 A 보고 인사했는데 B라는 사람은 자기 보고 인사하는 줄 알고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한 사람이나 그 행동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받아 느낌보다는 거기다가 의미 해석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상에서 한 걸음 더 나은 것이 해석학입니다. 그래서 의미 부여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해가 중요한데,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의를 다루면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이해할 때는 선입견이 작용하게 됩니다. 평소에 제가 저런 표현했을 때는 저런 의도로 했다, 저런 의미로 했다. 아니면 내가 평소에 걔 사가지 없다고 생각하면은 조그만 행동도 사가지 없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걔가 착하고 마음에 드는 좋은 애, 친하다 생각하면은 조금 사가지 없는 행동도 그냥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해할 때는 선입견이 작용한다는 선입견. 이걸 자 해석하기는 뭐라고? 선이해라고 하는 선이해. 어떤 거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이해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 이해하는 것은 구체적 맥락,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내가 괜히 화나는데 부르퉁하는데 친구가 한마디 해서 그냥 더 화나게 됩니다. 평소 때는 충분히 웃어 넘어질 수 있는 농담인데 내가 지금 기분 안 좋으니까 그거 울컥하게 됩니다. 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어진 구체적 맥락,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이해가 달라진다. 받아들인 이해. 그래서 비춰진 현상의 의미 이해가 중요한데 그 이해는 내가 선입견이 작용한다. 선입견은 내가 구체적인 상황 이런 것이 작용한다. 그래서 내가 선입견, 평소 갖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내가 지금 상황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그 현상을 지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해, 선이해 이런 개념이 중시하고 그다음에 구체적 맥락 이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선이해와 구체적 맥락 이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가다모입니다. 가다모 해석할 때 그냥 해석이 객관적으로 사람마다 객관적으로 하는 주관적으로 하는데 그 주관에 선입견이 미치고 또 구체적 상황 배경이 영향을 미쳐서 그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진리는 없다. 똑같은 것도 그때 기분 좋을 때 내 기분에 따라 좋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똑같은 피자를 먹더라도 내가 배부르냐 배고프냐, 또 지금 배부르더라도 기분 좋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배고프더라도 짜증나면 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 내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르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똑같은 피자를 먹으면 맛있게 느껴지고 기분 나쁠 때는 더 맛없게 느껴지는. 그래서 나의 구체적 맥락, 나의 구체적 상황 또는 나의 선입견, 선이해 이걸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선입견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전통 우리의 살아온 과정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할 때 그런 우리의 내면에 깔려있는 트라우마 같은 이런 것도, 내가 아버지의 어떤 권위적인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굴절된 마음이 있다면 남자친구가 조금 이 권위적인 행동에도 왈끔 욱하게 됩니다. 불끈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옛날 내가 사귀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면 지금 남자친구가 조금만 이렇게 이상한 행동해서 바람 피우는 것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모르는 문자가 왔다. 내 없을 때 전화를 받는다. 그럼 저거 바람 피우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처럼 내 살아온 삶의 과정, 전통도 작용화된다. 그래서 자, 선입견, 선이해나 구체적 맥락, 그 다음 전통 이런 것을 작용해서 의미부여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진다. 결국 뭔가 각자 사람 생각이 다 틀린데 사람 생각이 그때그때 사람마다 상황마다 달라진다. 이게 주관주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주체적 해석, 주체적 재해석이다. 똑같은 시를 읽어도 그 시를 쓴 사람의 시인이 쓴 의도와 내가 받은 의미는 다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런 의도로 이제 이 문구를 쓴 나는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노래도 요즘 나는 가수도 하는데 그 작곡가가 처음 부른 사람의 나는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의미 노래 불렀는데 다른 가수는 또 다르게 해석해서 다르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의미가 또 달라집니다. 느낌도 달라지고. 예를 들어 임재무이 부르는 고뇌와 박완계가 부르는 고뇌가 의미가 또 느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김건모 부르는 더블과 바비킴이 부르는 더블의 의미가 또 똑같은 노래인데도 느낌이 달라질 수 있고 공감이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다른 가수가 부르는 노래는 공감했는데 다른 가수가 또 다른 리바이벌을 했는데 그게 또 공감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주체 재해석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설이나 책, 영화, 음악 다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다르게 의미하고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그래서 주체적 재해석이 중요하다.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우리 교육학에 학교 배우는 내용도 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내 삶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학교에서 배우더라도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재해석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임용시험 합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가르쳐줘도 자기가 받아들여서 그거 괜찮구나 실천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거기까지 하고 공감하지 않거나 또는 실천하지 않으면,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공부할 때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일어나고 싶을 때 허리띠를 풀어서 의자하고 묶었다. 그렇게 했다더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나도 그렇게 하면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 합격하는데 에이, 그런 사람도 있겠게.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 주체적으로 재해석해서 그럼 나는 허리띠가 없으니까 그냥 끈이라도 묶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에 맞게 이제 해석해서 의미를 부여할 때 그것이 자기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 변화, 신념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선의해가 바로 선입견 또는 선입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해석학에서 의미는 어떤 진리는 부정성, 정해지지 않다는, 부정이라는 것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정해져 있지 않다는, 동호, 부동호 할 때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 그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 역사성, 역사성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역사성입니다. 진리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역사성. 그래서 각자 의미가 다르니까 학습에서는 뭔가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것. 이건 내가 필요하고 배울 가치가 있고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공부하고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평가해서 잘했다 못했다 자기 판단하는 이 자기 주도적 학습 이런 것이 중요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석학, 의미부여, 이해, 선이해, 선입관, 구체적 맥락, 전통, 가담어, 주체적 재해석, 진리의 부정성, 진리의 역사성, 자기주도학습, 이런 것이 해석학에서 강조하는 개념들입니다. 결국 삶의 과정이나 선입견, 구체적 상황, 전통, 살아온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의미부여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 공부 내용, 교육 내용에 주체적으로 재해석해서 의미부여해서 자기 삶에 적용할 때
의미가 있고 자기 가치관 신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다. 또 그래야만 각성이 될 수 있고. 자, 결국 이런 아까 이 주관주의 특징 이렇게 뭐 대화나 만남 이런 각성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되려면 자기 나름대로 이런 대화나 스낵 대화 어떤 인격적 만남을 통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아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또는 저런 삶을 본받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공부해서 합격해야 되겠다. 저렇게 열심히 해서 하는데 나도 놀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각성하고 나서 삶을 변화되는 것. 이 가치관 신념의 변화. 이것이 교육적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나 만남 이런 각성을 통해서 제대로 각성되고 변화되려면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재해석하고 주체적 해석은 자기 삶의 과정이나 구체적 상황, 선입견 이런 게 다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뭐 딴 사람은 다이어트 이야기 하는데 어떤 사람은 관심 없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관심이 있을 수 있고 관심은 있는데 아 나도 그 방법 해봐야지 하고 직접 또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전에 해봤던 사람은 에이 그거 별로 효과 없어 안 해봤던 사람 아 해볼까 이렇게 할 거고 그 사람 이렇게 사람 과정에 따라 그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에 여러 가지 또 자 다이어트 해봐 다 실패했는데 새로운 방법 하니까 전에 다 했는데 저것도 안 될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전에 다 안 됐지만 이건 될 수 있을지 몰라 하면서 또 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수많은 다이어트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저 의미 부여 이런 것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 이제 의미 부여가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재해석해서 의미 부여해서 그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교육이 이 가치 있는 것이고 교육의 지향하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결국 각자 생각들, 각자 느낌 이런 것들이 결국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 신념을 변화시킬 때 교육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객관주의는 결국 교육은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어떤 신체적 행동의 변화, 인지구조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 이것을 교육을 하는데 여기는 가치관 신념의 변화 이것을 교육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 신념을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현상이나 해석학, 실존주의, 포스트 모던, 뭐 비판 철학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가치관 신념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철학 중에 또 신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는 지난번에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주의 반대가 뭐였습니까? 평등주의, 다른 말 민주주의입니다. 자, 자유주의인데 자유주의.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시 시대부터 이렇게 원시 시대 인간의 모든 개체와 서로 경쟁합니다. 투쟁을 해서 결국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점점 발달하면서 20세기 오면서 민주화되는 점점 제도나 틀을 만들어서 경쟁을 완화시키고 민주화되고 평등화됩니다. 부자들을 뺏을 좀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래서 원시 시대 자유주의에서 경쟁주의입니다. 자유주의, 경쟁주의. 그래서 강자가 대접하고 강자가 모든 걸 다 차지하는 그런 사회가 자유주의, 경쟁주의입니다. 그 경제적 역사가 발전하면 20세기 오면서 민주주의가 발달합니다.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20세기 와서 192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20세기 오면서 발달합니다. 다 평등하게 골고루 잘 살자. 평등주의. 그래서 민주주의가 나타나고 그 한 걸음 더 사회주의가 나타나고 공산주의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주의를 하다 보니까 강자는 더 강하게 되고 약자는 더 약하게 되니까 뭔가 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평등하자는 평등주의가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민주주의가 나타납니다. 민주주의가 나타나서 해보니까 다 평등화되는데 우리가 뭐 고교 평준화처럼 평등화되는데 하향 평준화되는 하향 평준화. 이 경쟁주의 자유주의는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경쟁하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가 같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같이 잘하자니까 다 열심히 안 하게 됩니다.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해도 세금을 다 뺏겨서 가난한 사람 딴 사람 나눠주는데 열심히 안 하게 됩니다. 또 가난한 사람도 열심히 안 해도 어차피 국가가 도와주고 복지를 혜택을 주는데 다 열심히 안 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스웨덴이나 이런 북유럽의 사회복지가 발달은 날수록 국가 발전이 서서히 이제 완화됩니다.
발전 속도가 느려집니다. 어제 발전을 더더욱 안 하고 정체되거나 오히려 퇴보합니다.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고교 평준화가 모두가 다 공부 열심히 안 하는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립니다. 잘하는 사람도 잘 안 하고 못하는 사람 별로 안 하고, 잘하는 사람도 뭐 평준화되고 열심히 안 해도 다 못하는 애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뭐 대충 해도 1등 하니까 대충 하게 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도 뭐 별로 열심히 안 해도 성적 유지하니까 다 열심히 안 하게 됩니다. 전체 다 열심히 안 해서 전체 실력이 하향 평준화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평등주의가 전체적 인간의 삶의 질을 하향 평준화 시킵니다. 평등화되는 건 좋은데 전체적인 총액은 낮아집니다. 이런 극복에서 다시 자유주의로, 경쟁주의로 가자는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에서 평등주의로 갔다가 다시 자유주의로 가자는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럼 이제 신자유주의는 기존에 했던 평등주의, 와서는 평등주의에서 다시 자유주의로 가니까 결국 기존의 평등주의에서 자유주의 요소를 가미하자, 자유주의 요소 쪽으로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초기의 자유주의보다는 평등주의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등주의, 자유주의를 절충하는데 그중에 자유주의가 좀 더 강한 것이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자유주의에서 평등주의 왔다가 자유주의로 다시 가자는 것이 신자유주의인데, 정도는 자유주의, 평등주의 중간 정도에서 약간 자유주의 쪽으로 더 간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유주의, 경쟁주의입니다. 경쟁을 이제는 이제 그걸 경쟁주의를 학교에 적용하면 학교끼리도 경쟁합니다. 또 교사끼리도 경쟁시킵니다. 그래서 잘하는 교사는 월급도 많이 주고, 못하는 교사는 월급 작게 주고 서로 경쟁시킵니다. 앞으로는 이제 학교에서도 학생들, 지금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담임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담임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교과목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학처럼. 예를 들어 대학,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3명 있다. 그 중에 나는 어느 선생님 거 들을까? 학생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A 영어 선생님, B 영어 선생님, C 영어 선생님. 그 중에 이제 선택하게 되고, 수학 선생님도 뭐 5명 있으면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보통 이렇게 A 선생님은 3학년 다 수학 맡아라. B 선생님은 2학년 수학 맡아라. 뭐 C 선생님은 3학년 이과 다 맡아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강제로 배정하는데, 앞으로는 학생들이 자기 국어 선생님 누구 들을까? 수학 선생님 누구 들을까?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선택한 선생님은 월급을 많이 주고, 학생들이 적게 선택한 수업 시간이 작으니까 수업 시간별로 월급을 적게 줍니다. 지금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6시간 기준에서 월급은 똑같이 줍니다. 대충 수업 시간 대충 맞춰서 비싸게 짜고 월급도 비싸게 주는, 이제는 수업을 많이 하는 선생님은 월급 많이 주고 수업 적게 하는 선생님은 월급 적게 주고, 그러면 학생들이 선택 적게 하는 선생님은 월급 적게 받으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게 월급 받아서 생활을 못하니까 자동적으로 사표내고 나가게 됩니다. 서로 경쟁시킵니다. 또 학교끼리도 경쟁시키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이제 학교끼리 경쟁시킵니다. A 고등학교, B 고등학교 서로 경쟁시켜서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앞으로는 선생님까지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간에 경쟁시킵니다. 경쟁. 그래서 학교끼리는 경쟁시키고 학생들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교 평균화 서울 뺑뺑이 돌리면서 1순위, 2순위, 우선순위로 지정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학교 간의 어떤 자율성, 자율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율고등학교, 자립고등학교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국가의 규제나 통제 이런 걸 점점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알아서 학교, 교장 자율적으로 학교 정책을 해서 열심히 가르쳐보라. 그래서 열심히 잘한다고 소문나면 다른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 학교. 그래서 자율성과 효율성, 그래서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하는 게 효율성입니다. 선생님도 인원수를 적게 해서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고, 또 예산도 적게 해서 교육적 효율을 높이는 것이 이 신자유주의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주도. 이제는 공적으로 국가에서 교육청에서 강제로 너 뭐 해라 A 학교는 뭐 하고 B 학교는 뭐 하고 이렇게 강제로 이제 시켰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원해서, 자, 우리는 과학을 좀 전문하자. 우리는 체육을 전문하자. 우리는 이렇게 국어를 전문화. 각 학교별로 특성화 시킨다든가. 그래서 학교를 자율적으로 학교, 민간의 주도에서 개인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개별적 학교에서 또는 사립학교에서
또는 이제 민간기관에서 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에서 다른 민간기관과 협의해서 학교 안에 다른 외부 학원 강사들을 해서 도입해서 또 가르칠 수 있고, 다른 민간과 협약해서 학원에서 방과 교사를 초빙할 수 있고, 특기 적성 교사도 외부에서 채용할 수 있고, 이렇게 다 국가에서 모든 하던 것을 민간기관의 일부를 위양하는 민간 중심으로, 다른 말로 하부기관 학교나 민간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이 민간 주도입니다. 그래서 자립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이런 것을 많이 만들고, 또 학교 선생님도 월급을 정액제로 주지 않고 성과급으로 줍니다. 학생 성적이 많이 오르면 선생님 월급을 더 많이 보너스 주고, 학생 성적이 떨어지면 월급을 까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성과급 이런 것들이 신자유주의입니다. 다음은 대외 개방. 이제는 이제 자 지금 대학교가 이제 뭐 해외 개방해서 외국의 대학교들이 한국의 뭐 하버드 대학, 서울 본교, 메릴랜드 대학교, 뭐 서울 본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아이들도 미국 학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분교를 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 학교와 미국 학교가 한국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미국 학교들은 한국에 와서 뭘 가르치냐? 미국의 교육과정을 가르칩니다. 미국 성조를 휘날리면서 이렇게 미국 국가를 가르치고, 미국의 역사를 가르치고, 뭐 영어를 다 수업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대학, 서울대학 갈 수도 있고, 하버드 대학, 서울 본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한국과 외국이 경쟁시킵니다. 또 마찬가지 학원도 외국계 학원, 외국인 와서 직접 한국에 와서 가르치는 이런 것 개방해서 서로 경쟁시킵니다. 경쟁. 그래서 경쟁주의로 가는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그래서 학교 간의 경쟁, 자, 뭐 국가 간의 경쟁. 그래서 대외 개방해서 민간 주도로 민간끼리 경쟁시킵니다. 학교끼리 경쟁시키고. 그래서 정부의 규제나 통제를 적게 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신자유주의입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학교 간의 경쟁, 자율성, 효율성 강조. 자, 규제, 통제, 억제, 민간 주도, 자립고, 성과급, 대외 개방, 이런 취지로 가는 것이 신자유주의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정주의, 아까 실존주의가 있는데 또 실정주의가 실정주의. 아까 실학주의, 실용주의, 실존주의, 실정주의가 있습니다. 실정주의는 실제적 증거를 기준으로 진리를 밝히자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증거가 있어요. 증거 구체 눈에 보는. 증거는 그 눈에 보이는 거니까 가시적 현상을 강조하는 실제론을 갖고 하는 관념론이 아니고 실제론 계열입니다. 윗동네하고 아랫동네입니다. 아랫동네. 자, 실용주의나 실학주의나 실정주의는 다 아랫동네 계열의 눈에 보이는 실제 보이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철학이고, 실존주의는 자, 주관적인 생각을 강조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자, 실정주의는 이 객관주의 계열이고 실존주의는 이 주관주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측면입니다. 자, 실정주의, 증거를 통해서 진리를 밝히자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더 논리까지 가면 논리 실정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과학적 증명이 있을 때만 진리로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 뭐 오리가 다리가 하얗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리가 다리가 이렇게, 오리를 이렇게 시중에 있는 오리를 다 보는 거 다 하얗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 가니까 돌연변이가 생기니까 오리 다리가 빨간 오리가 있어요. 빨간 다리고 빨간 오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교과에서는 오리는 하얗다, 오리 다리는 하얗다. 이건 어떻습니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틀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하얗지만 어느 순간에 또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빨간 오리, 까만 오리 잡종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하얀데
또 얼룩무늬 고양이 되고, 소는 하얀 소가 있는데 또 얼룩무늬 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논리적 가능성, 논리라는 것은 어떤 미래 세계의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실정주의가 더 극단화되면 논리 실정주의로 가는데, 그래서 실정주의는 증거가 있을 때고 논리 실정주의는 논리까지 가미할 때 진리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주사위를 10번 던져서 10번 다 6이 눈이 나왔습니다. 눈이 6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객관적 증거로 보면은 주사위는 던질 때마다 100% 6이 눈이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실제 증거에서 10번 던져서 10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면 그건 6분의 1입니다. 논리까지 가미하는 주사위는 던질 때마다 6이 눈이 나온다는 틀렸습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정주의를 하면 실제 10번 던져 10번 다 나왔으면 100% 실험에서 100%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그거는 자,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6이 눈이 나온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요즘 시중에 이렇게 기능성 화장품 있습니다. 무슨 성분이, 홍삼 성분이 있다. 홍삼을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렇게. 홍삼 화장품 있다. 그러면. 요즘 이렇게 바다에 모아서 바다에 미역을 넣었다. 이렇게 있는데. 홍삼을 넣었는데, 홍삼이 얼마나 들었는가? 0.0001% 정도 들었습니다. 결국 홍삼이 여기 한 방울에 화장품 수천 팩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건 화장품에 홍삼이 들었다, 안 들었다는 볼 수 없는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너무 미미하게 들어서 거의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홍삼 화장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삼 들긴 야만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살 때 그 홍삼이 많이 들었을 생각하는데 그 0.01%밖에 안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알로에 들었다가 알로에가 팡팡 들은 거 아니고 조만큼 들었습니다. 그래도 알로에 화장품 이렇게 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자, 그러면 실제로 증거는 들었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0.001% 들은 거 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들었다 보기는 없는데 들었다 보기는 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밥 한 숟가락 딱 먹고 나왔습니다. 그 밥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그냥 실제 증거로 보면 먹었는데 실제로 먹었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그 한 숟가락 딱 먹었다고 밥 먹었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또 그렇다가 안 먹었다고 하기는 그렇고 한 숟가락 먹다가 나왔는데 밥 먹었네 그러면 먹었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먹었다고 할 수 없고 먹은 도 아니고 안 먹은 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리를 볼 때 이렇게 논리까지 보는가 아는가에 따라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고 또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증거만 통해서 진리를 찾는 것이 논리 실정주는 논리까지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까 화장품도 0.1% 그 홍삼 같은 거 들어있는 우리가 나중에 피그말리온 효과 배우는데 대부분 피그말리온 효과 기대 효과입니다. 실제로 자,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기능성 화장품이 나옵니다. SK2 아니면 태반 화장품. 태반에 엄청 많이 드는 거 아니고 0.01% 조금 태반 하나에 그 공장에서 수만 개 화장품 나는데 그 태반 하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화장품 한 팩당 0.01%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물론 들어가긴 조금 들어가지만 그런데 태반 화장품. 그런데 사실 그거 가지고 저는 효과 전혀 안 미칩니다. 효과 없는데 실제 효과는 뭔가 내가 이 태반 화장품 딴 사람 보통 할 때 3만 원짜리 하는데 태반 화장품 50만 원짜리 화장 고급 화장품 발랐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나는 너희들은 3만 원짜리지 나는 50만 원짜리 했어. 하면서 그러면서 또 친구한테 자랑합니다. 나 이거 50만 원짜리 화장품 그거 써서 하면 자랑합니다. 자랑하게 되면 나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랑해서 기분이 좋아지면 기분이 업되니까 신진대사가 활성화됩니다. 기분이 좋아지니까 신진대사가 활성화되니까 피부가 윤이 납니다. 단지 그 화장품 성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비싼 화장품을 발랐다는 그 기분 좋아지는 때문에 내가 피부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대 효과, 피그말린 효과인데 대부분 이제 이 약 효과도 그런 것입니다. 요즘 감기 드는 사람 많은데 피그말린 효과가 A 약국에는 자 손님 이제 실험을 하는데 A 그룹의 손님들한테는
감기약 환자한테 이 감기약 떨어졌는데 이 밀가루니까 밀가루 먹어보세요 하면서 감기약을 줍니다. 비구로 본 사람은 밀가루를 주면서 이거 새로 난 감기 특효약입니다. 이거 드세요 하면서 밀가루를 줍니다. 근데 밀가루를 주는 사람은 다 낫습니다. 그 사람은 감기 특효약을 믿고 먹었으니까 나을 것이라 기대해서 낫게 됩니다. 근데 진짜 감기약 먹었는데 이거 밀가루라고 생각하고 먹은 사람은 밀가루니까 안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먹으니까 안 낫게 됩니다. 실제로 그 약의 성분보다는 감기약의 성분보다 감기약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낫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동네에 가보면 이렇게 감기 들으면 가까운 동네 근처 약국 갑니다. 약국 한 3일치 짓게 됩니다. 그럼 잘 안 낫습니다, 대부분. 그럼 좀 더 먼 데 가서 납니다. 그 약국 안 짓고 그 다음 좀 더 먼 데 가서 지어봅니다. 그래도 또 안 낫습니다. 그 다음 또 더 먼 데 가서 이게 짓게 됩니다. 꼭 이제 낫게 됩니다. 그 집이 용하다가 다음부터 그 집 먼 약국에 가게 됩니다. 실제로는 안 먹고 한 열흘 지나면 저절로 낫게 되는 게 감기입니다. 신체 자율 반응이 돼서. 이제 그런 약효보다 어떤 기대 효과가 약효 효과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기능성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기대 효과를 자극해서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약의 성분 효과보다는 그걸 먹었다는 기대 효과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이제 어떤 실제 실정주의와 이렇게 진리를 볼 것인가 관련해서 실정주의, 여기다 논리까지 가면 논리 실정주의도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 변정법이라는 거, 변정법. 변정법은, 자, 이 어떤 지금 현재 상태가 있습니다, 상태를 바람직한 상태에 있다가 그 반대되는 비판 여사를 절충합니다. 이걸 독일은 태제라 그러고, 이거는 안티태제라 그럽니다. 그 반대되는 상을 절충해서, 절충술, 이걸 신태제라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현상에다 반대되는 현상을 절충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도출합니다. 또 새로운 결과물, 그것도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걸 절충해서 또 절충술이 나옵니다. 또 계속 그게 또 반대나면 또 절충술. 이렇게 계속 절충술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변정법입니다, 변정법. 그래서 역사 발전은 하나의 변화에다가 새로운 변화에 받아들여서 또 절충술이 나오고,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여서 또 절충술이 나오고, 이러면서 계속 역사는 발전한다는 것이 변정법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정법은 결국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찬성 반대, 흑백 논리,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절충설을 강조하는 것이 이 변정법입니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객관적 증거를 다, 이거 변청이니까 증거를 서로 절충해서 하는 방법이 변정법입니다. 다 증거를 강조하는 이런 측면에서 객관주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 결과물을 강조하는 주의고 객관주의고, 각 생각을 강조하는, 개인의 생각을 강조하는 것이 주관주의입니다. 주관주의. 따라서 이제 실정주의. 자, 이 증거에 의한 진리 판단. 자, 객관적 과학적 증명. 자, 변정법. 자, 정반합. 자, 이분법 극복. 자, 흑백 논리 극복. 자, 이런 것들이 변정법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주관주의 철학을 교육학에 적용한 것이 구성주의입니다. 구성주의. 우리 학교에서 구성주의 많은데, 구성주의는 누가 구성하는가, 누가? 학생이 구성하는 것입니다. 학생 개개인이 구성한다 해서 구성주의입니다. 그럼 뭘 구성하는가? 무엇을 구성하는가? 목표, 수업 목표. 다음 수업 내용, 수업 과정, 수업 방법, 평가. 그래서 목표, 내용, 수업 평가. 다른 말로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이 모든 단계를 누가 선택한다고? 학생이. 이 구성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뭔가 결정한다는 결정 또는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한다는 것은 결정하고 선택하고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무엇을 목표, 내용, 수업 평가. 한마디로 교육과정의 전 절차를 다
학생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구성주의입니다. 학생이 자신의 필요한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선택하고, 자, 그 목표를 달성하기 필요한 내용을 학생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내용을 알기 위한 수업 방법도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평가, 잘했다 못했다 선생님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스스로 기준을 정해서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는 것이 구성주의입니다. 결국 사람이나 학생 각자가 생각의 진리대로 보고 학생 각자의 선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목표를 정하고 내용을 정하고 수업하고 평가, 결국 선생님 생각이나 선생님 판단이 옳다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다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구성주의입니다. 학습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주의는 주관주의 내용을 교육학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주의, 자기 나름대로 주체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필요한 것을, 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필요한 수업을 정하고 수업 방법을 정하고 필요한 평가, 자기가 해서 주체적 판단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게,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을 전개시켜 나가, 자기 주도적으로 평가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학생에 맡겨놓으면 학생 계획이나 상황에 따라 A 학생은 이런 걸 목표를 잡고 B는 이런 목표, C는 저런 걸 목표, 각각 하고 싶은 수업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목표도 달라지고 평가 방법도 달라지고. 자, 잘하는 사람 맞게, 못하는 사람 맞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잘했다 못했다, 똑같이 80점 나왔는데 A는 80점 밖에 안 나왔다, B는 80점이나 나왔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 80점은 잘한 것이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80점 맞았다는 못한 것입니다. 결국 똑같은 객관적 80점이라도 평가가 의미부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현상학, 해석학, 실존주의, 포스트 모던, 비판 철학, 이런 주관주의 철학을 교육학에 적용한 것이 구성주의입니다. 그래서 수업 목표나 수업 내용의 상대성을 주장하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여러 명이 모아서 똑같은 내용을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개인에 맞는 수업 내용을 선택한다는 상대성, 그래서 다른 말로 상황성, 맥락성,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관주의는 수업 목표나 수업 내용, 과제들이 실제적 맥락, 실제적 상황에 맞는 그런 것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음 중 구성주의에 관련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설명은 각자 선택, 실제의 상황, 실제 수업 과제가 실제 상황에 맞게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전개시키려 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따라서요. 구성주의. 자, 목표, 내용, 수업, 평가, 선택. 네, 학습자 중심. 자, 주관주의 적용. 자, 주체적 해석. 자, 자기 주도적 학습. 자, 이 상황성. 그다음에 상대성, 실제적 맥락성. 자,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게 구성주의입니다. 그래서 자, 주관주의는 자, 실존주의, 현상 해석학, 자, 포스트 모던, 비판 철학, 구성주의, 이런 것들이 다 주관주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주관주의 철학을 교육학에 적용한 것이 구성주의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계속할게요.